통일을 포기한 북한의 새로운 전략. 2024년 가을, 북한의 한 장면이 한국 사회를 놀라게 만들었다. 김정은이 인민군 제2군단을 방문한 것이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정은은 군 지휘관들과 함께 거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은 곧 그것이 서울 지도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국을 향해 위협적인 발언을 해왔지만 이번 장면은 조금 달랐다. 왜 하필 제2군단이었을까? 제2군단은 황해북도에 위치한 부대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가장 먼저 남쪽으로 진격했던 부대 중 하나다. 다시 말해 김정은은 단순히 군부대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징을 활용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서울을 향할 수 있다. 북한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같은 시기 북한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남북을 연결하던 도로가 끊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다. 전쟁을 준비한다면 왜 스스로 길을 끊는 것일까? 사실 경의선과 동해선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다. 경의선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던 길이었다. 분단 이후 끊어졌지만 언젠가 다시 이어질 통일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동해선 역시 금강산 관광과 남북 교류를 상징하는 노선이었다. 북한은 바로 그 상징을 스스로 파괴한 것이다. 군사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 정책은 눈에 띄게 변했다.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만 해도 북한은 끊임없이 통일을 주장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북한 체제 아래에서의 통일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며 언젠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유지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이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매체에서는 한국을 철저한 적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이다. 그래서 최근 북한이 보여주는 행동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국경을 강화한다. 도로를 끊는다. 철책을 세운다. 방벽을 만든다. 그리고 남북 사이를 영구적인 국경으로 만들려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요새 국가 포어트리스 스테이트 전략이라고 부른다. 북한이 외부와의 연결을 최소화하고 체제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다. 경제 발전도 아니다. 체제의 생존이다. 그는 이미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도 없고 자유로운 여행도 없고 정보도 통제되는 사회에서 주민들을 계속 통제하려면 외부 세계와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세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장벽이 아니다. 그것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벽이다. 그리고 그 벽은 남한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벽일지도 모른다. 한때 통일을 외치던 국가가 이제는 스스로 국경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이 선택한 새로운 길은 통일의 길이 아니라 고립의 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한반도 최전방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국경을 강화하고 있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북한의 설명은 단순하다. 적대국인 대한민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의 탱크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만약 정말 전쟁을 준비한다면 도로를 끊고 철로를 없애고 장벽을 세우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오히려 군사적 기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계속해서 국경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체제 유지에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는 바로 탈북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직접 보는 것을 두려워해왔다. 한 사람이 탈북하면 단순히 노동력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북한 내부의 현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고 반대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독재 체제에게 정보는 총보다 무서운 무기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사실상 거대한 감옥의 벽처럼 바꾸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비교적 허술한 구간이 존재했다. 물론 위험했지만 돈만 있으면 브로커를 통해 탈출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철조망이 설치되고 감시 카메라가 늘어났으며 일부 지역에는 지뢰까지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경 경비 역시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외부 정보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악, 심지어 한국식 말투까지 단속 대상이 되었다. 그만큼 북한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국경 요새화 작업이 엄청난 비용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가 아니다. 식량난과 전력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대규모 공사는 대부분 군인들과 일반 주민들의 노동력에 의존한다.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수 작업을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동원되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희생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체제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국경을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난은 견딜 수 있어도 통제력 상실은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바다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은 최근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에 대해서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존 해상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경계선을 주장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영해 수호를 위한 행동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바로 주민 통제다. 서해 어민들이 남쪽 해역으로 접근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가능성을 줄이고 국가가 바다까지 완전히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 북한이 구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군사 방어선이 아니다. 육지와 바다를 모두 포함하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통제의 방향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주민들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정은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장벽은 남한군을 막기 위한 벽일까?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막기 위한 벽일까? 그 질문은 오늘날 북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국경을 봉쇄하고 장벽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북한은 또 다른 방패를 만들고 있다. 바로 핵무기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한 분야를 하나만 꼽으라면 많은 전문가들은 주저없이 핵개발을 이야기할 것이다. 경제는 어려워도 핵개발은 멈추지 않았다. 식량난이 계속되어도 핵개발은 멈추지 않았다. 국제 제재가 강화되어도 핵개발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해마다 더욱 강력한 무기들을 공개하고 있다.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생존의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군사력에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미 여러 차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누구도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는 가장 강력한 보험과도 같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수십 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북한이 공개한 핵추진 잠수함이었다. 사진 속 잠수함은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 잠수함 가운데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 북한은 이를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라고 소개했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것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다. 장기간 바다 깊숙한 곳에서 숨어있다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그 의미는 엄청나다. 육상기지가 공격받더라도 바닷속에 숨어있는 잠수함이 보복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핵강대국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력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잠수함의 외형은 공개되었지만 실제로 핵추진 체계가 완성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 원자로 기술, 심해 운용 기술, 장거리 항해 능력 등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한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이를 완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도 거론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한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더 강력한 무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사회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북한의 핵이 계속 늘어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국제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자주 언급되고 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핵 보유국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역시 언젠가는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갖추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논쟁적인 주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전체의 안보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국 김정은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 국경은 닫혀 있다.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외부 정보는 차단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하나의 그림이 보인다. 바로 조세 국가다. 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가. 하지만 역사에는 이런 질문이 남아있다. 장벽은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무기는 정권을 지킬 수 있을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까지 지켜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북한은 지금도 더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장벽이 높아질수록 주민들과 세계 사이의 거리도 함께 멀어지고 있다. 김정은이 꿈꾸는 미래는 강력한 요새 국가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요새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오늘날 북한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른다.